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고전산문 적용학습 마지막 강의까지 왔습니다. 자, 1강부터 열심히 차근차근 잘 들어주셨던 많은 학생들한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열심히 잘해왔다고 격려의 말도 하고 싶네요. 여러분 처음에 수능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 먹었던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수능 보는 그날까지 1년만 잘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후회가 너무 많은 사람이고 뭘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다가도 중간에 많이 포기한 사람이라서 여러분한테 뭐 이런 말 하는 게 자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몇 년 더 산 사람으로서 한마디를 하자면 살아보니까 인과응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이과식으로 표현하면 적용과 반적용이겠죠. 뭐든 투자한 만큼 얻는 것이고요.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겁니다. 수능 막판이 되고 나면 이런 말들이 횡행하게 될 거예요. 수능 대박이란 말이 되게 많이 이제 귀에 들릴 텐데 수능 대박이란 말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역설법 같은 말이라고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뿌린 씨앗 만큼 거두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강의 듣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 연말까지 노력하시기 바라고, 선생은 이제 이 적용학습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다시 또 골라서 매일매일 열심히 진행을 할 테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수능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성적풀이를 볼 텐데 하필 김 빠지게 제일 마지막 강에 나온 게 수능에선 절대로 나오기 어려운 글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10강에서 거기 고전산문 10강이 아니라 갈래복합 10강에 보시면 바리떼기라고 하는 글이 나오죠. 박완서의 해산바가지와 함께 바리떼기란 글이 함께 묶여져 있는데, 만약에 무가가 출제된다면 성조풀이는 절대로 아닙니다. 바리떼기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무가가 나올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무가가 나온다면 바리떼기가 나올 거고요. 지금 나오는 성조풀이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실려 있으니까 보지 않을 수는 없죠. 자,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부터 먼저 보시죠. 성조풀이는 집의 주제신인 성조신의 내력을 풀이한 성주신가를 경남 동네에서 전승된 무가의 가사를 채록한 것이다. 자, 일단 장르는 무가입니다. 무당이 부르는 노래라고요. 자, 두 번째, 민간에서 집을 새로 지어서 입주할 때 성조신을 모시는 구슬하야 했는데, 그러니까 성조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을 돌보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무가의 무속신앙에서 모시는 신이 되는 것이고요. 집을 새로 지어서 입주할 때 하는 그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자, 성조신을 모시는 구슬하였는데 이때 무당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주인공인 성조가 주인공이랍니다. 성조가 신이 되는 과정에서, 요까지는 바리떼기랑 똑같죠, 그죠? 신이 되는 과정에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 드러나고,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이것도 선생님 갈래복합 10강에서 바리떼기에서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 드러나고 판소리 사설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삽입 가요가 들어있는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여기 지금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삽입 가요가 들어있다는 말은 운문체가 쓰인다는 말이죠. 자, 뭐 글 전체가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부분에서는 삽입 가요가 들어있는 부분에서는 운문체가 보인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죠.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서천국의 천궁대왕과 옥진 부인은 나이가 40이 가깝도록 혈육이 없어서 부처전에 기자치성을 드리고, 기자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을 낳게 하는 치성입니다. 자손을 보게 하는 정성을 드리고 태몽을 꾸게 된다. 자, A 부분이 그 옥진 부인이 꾸게 되는 꿈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올 텐데, 자, 어떠한 선간은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신선 비슷한 거죠. 하늘나라의 관리, 하늘의 신선이 황학을 타고 채운에 쌓여서, 자, 뭐 채운은 구름이겠죠. 구름에 쌓여서 국문을 크게 열고 부인 곁에 앉으며 말하기를. 자, 이거를 독해하다가 보면 물론 뭐 차근차근 보시면 여러분 정도 되면 누구나 알 수 있긴 합니다만 쌍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독해하실 때 어떤 대화에서 이게 누가 하는 말일까, 요 장면의 등장인물이 누군데 요 말 하는 사람은 누구구나, 그걸 좀 판단하시면서 읽으시면 독해가 조금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선간이 하는 말입니다. 부인은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도솔천궁지왕이라, 뭐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궁전의 왕인 모양입니다. 자기 소개를 했고요.
부인의 공덕과 정성이 지극한 고로 천황이 하늘나라의 황제가 감동하고 여러 부처들이 지시하셔서 자식 주러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신이 온 목적을 밝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꿈입니다. 옥진 부인이 꾸게 되는 꿈 속의 이야기인데요. 선간이 나타나서 자식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식을 주러 오게 된 이유가 나오죠. 그죠? 부인의 정성 때문이래요. 부인의 공덕과 정성이 지극해서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천황이 감동을 했고요. 그 다음 부처들도 감동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명을 받고 대신 아들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장면은 옥진 부인이 태몽을 꾸는 장면이겠네요. 자, 다음 봅니다. 1월 성신 정기를 받아서 동자를 마련하여서 부인을 주시면서 말하기를, 자, 꿈속에서 아이 하나를 부인한테 주면서 말하기를, 다시 또 선간이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안심국. 자, 태몽 속에서 이름도 지어줘요. 이 아이 이름은 안심국이라고 지었으며 별호, 별명 비슷한 거죠. 자, 호는 성조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성조풀이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 아이가 성조신이 될 모양입니다. 성조씨라고 하며 무척 하면 요까지 일단 요까지가 선간이 하는 말이에요.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잘려서 잘 와닿지가 않을 텐데요. 나눠서 봅시다. 자, 이 아이의 이름까지 얘기해 줬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무척 즐거워할 때 누가 옥진 부인이, 이런 꿈 속에서 옥진 부인이 아들을 받고 이름까지 정해짐을 받았으니까 옥진 부인이 무척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그 성조씨라고 하며 요까지가 선간이 하는 말이고, 그 다음 여기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옥진 부인이 무척 즐거워할 때 무정한 바람 소리에 부인의 깊이 든 잠이 호련 꿈을 깨고 보니 선가는 간 곳이 없고 촛불만 돋았더라. 여기까지가 부인의 태몽 이야기입니다. 자, 뭐 특별한 건 없죠, 그죠? 뭐 정리해서 말하면 부인의 정성이 지극해서 하늘이 감동해서 내가 하늘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러 왔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안신국이라고 하고 별호는 성조라고 해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 장면입니다. 자, 다음으로 건너가죠. 부인이 몽사를 꿈에서 본 일을 국왕 앞에 설화하니 말을 하니 국왕도 즐거워하더라. 이튿날 평명에, 자, 날이 밝았을 때 해몽자를 급히 불렀어요. 자, 꿈속이 어떤 꿈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겠죠. 해몽자를 급히 불러서 몽사를 이야기해 주니, 꿈의 이야기를 해주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몽자가 하는 말이죠. 그 꿈 얘기를 듣고 해몽자가 꿈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초경의 검정새가 두 마리 청초를 물고 풀은 벌레겠죠. 자, 청충을 물고 보이는 것은 좌편은 대왕의 직성이고 우편은 부인의 홀령이라. 자, 두 마리의 푸른 파란 벌레가 있는데 한 마리는 대왕이고 한 마리는 대왕의 직성, 대왕의 별이고 또 하나는 부인의 홀령이다. 청충 두 마리는 원앙비치 지락 일뿐더러. 원앙비치 지락은요, 부부간의 화목한 사랑, 화목한 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 청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대왕을 상징하고 하나는 누군가요? 부인. 하나는 부인을 상징하는 건데, 청초 자체가 원래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부부간의 사랑, 대왕과 부인의 사랑으로 아들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암시하는 거겠죠. 자, 더 보겠습니다. 자, 국화꽃 새송이는, 자, 또 꿈속에 국화꽃이 나온 모양이죠. 국화꽃이 새송이 보이는 것은 국가에 삼태육경이 날 꿈이다. 높은 벼슬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날 꿈이고, 이경에 얻은 꿈은 삼태육경 자미성은, 자, 이경에 꿈을 꿨을 때는 삼태육경 자미성, 어떤 별자리 같죠? 이 별은 삼신제불이 대왕을 모시는 꿈이고, 그 다음에 금쟁반에 붉은 구슬이 또 셋이 있었대요. 붉은 구슬이 셋 있는 것은 국가에 등남할 꿈이고, 자, 남자아이를 낳게 될 꿈이고, 삼경에 얻은 꿈은 선간이 부인 침상에 자정한 것은, 자, 선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꿈 얘기죠. 선간이 부인의 침실에 와 앉아있던 것은, 이것은 곧 지양이라. 지양이 뒤에 나오죠. 아이를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주러 온 신이다. 성신의 정기를 받아
동자를 마련하여 부인에게 주신 것은 국가에서 등남하면 소년 공명할 것이고, 자 이제 왕께서 아들을 얻으면 그 아들이 소년 공명, 어릴 때부터 훌륭한 능력을 보여서 출세할 것이고 소년 공명할 것이니 번몽을 생각하지 마옵소서. 꿈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라. 이건 틀림없이 좋은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몽의 얘기를 봤더니 여기까지가 이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해몽한 이야기를 봤더니 전부 다 길몽이라는 거죠.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길몽이라고 말하고 있고, 꿈의 내용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걸 태몽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는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가연 그 말과 같이 그달부터 잉태가 있어서, 자, 아기를 임신한 기운이 있어서 한두 달의 이슬 맺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한번 이제 읽는 부분까지, 여기서부터 쭉 읽는 부분까지는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아기가 잉태되어서 출산될 때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한두 달의 이슬이 맺고 3, 4삭의 인형이 생겨자, 3, 4삭 뭐 한 3, 4개월 되고 나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었고, 5달 반짐 짓고 6삭에 6달이 되니까 육부 5장 육부가 생겼고, 7삭에 고륙이 맺고 뼈가 생겼고, 8, 9삭에 남녀 분별할 수 있었고, 38,004 뭐라고 되어 있나요? 38,004혈공인가요? 자, 38,004혈공은 혈공과 사지수적 골경이며 지혜 총명 마련해뒀고 10삭 10달을 다 채워서 지양이 내려왔어요. 아이를 주는 신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제 출산날이 다가온 거죠. 이렇게 몇 달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10달이 다 되니까 지양, 아이를 주는 신이 내려온 것이니까 출산날이 된 겁니다. 내려와서 부인의 품은 아이 세상에 인도할 때 명덕왕은 명을 주고, 자 누군지 모르겠죠, 그죠? 그냥 문맥을 보시면 돼요. 아마 문맥을 보면 명을 목숨을 관장하는 신이겠죠. 명덕왕은 명을 주고, 아이한테 명을 주고, 복덕왕 복을 관장하는 신은 복을 주고, 자 분저방은요, 이거 뭐냐 하면 분만, 아이를 낳는 거 있죠. 분만을 관장하는 신은 가래를 들었어. 가래는 가랑이, 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또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뭐 여러분이나 저나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TV에서 많이 봤었죠, 그죠? 이제 그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분만 왕이 산모의, 그러니까 왕후죠, 왕후. 옥진 부인의 다리를 들고, 금탄 왕은 열쇠를 들고 부인을 침노하니, 자 부인한테 내려오니, 부인이 혼미한 중에 금강문을 고이 열어. 금강문은요 아이가 나오는 문 있죠, 그죠? 그거를 그냥 미하에서 표현한 겁니다. 금강문을 고이 열어 아이를 탄생하니, 요까지는 이제 출산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명덕 왕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출산 과정에서 아이를 낳을 때 이러이러한 신들이 내려와서 축복을 해줬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딸이라고 해도 반가운데, 자 우리가 10강에서 봤었던, 갈래복합 10강에서 봤었던 바리떼기에서는 남녀에 관한 어떤 차별의식이 있었죠.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건 없네요. 딸이라고 해도 반가울 텐데 옷 같은 기동자라 남자아이가 하나 태어난 겁니다. 부인이 정신을 차려 칭금에 의지하고, 뭐 칭금이 아마 뭐 이부자리겠죠. 이부자리에 의지하고 아기 모양을 살펴보니 얼굴은 관옥 같고 풍채는 두목지라. 두목지가 이게 당나라의 시인이랍니다. 매우 풍채가 좋았다라고 알려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 하고 싶은데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 수 없어요. 고전 산문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인용되는 고사라든가 한자 같은 것들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문맥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아이를 낳아서 봤는데 매우 잘생기고 풍채가 좋았다라는 말이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의 출생 과정, 성조의 출생 과정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요 부분은 앞에 생략된 부분이 좀 있죠, 그죠? 뭐 그 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부터 일단 왕과 왕비의 아들,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고귀한 혈통이죠.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출중한 능력을 보이다가 이 성조가 이제 인간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인간이 생겼을 때 연명은 풍족하나, 자 먹고 사는 것은 풍족한데, 인간을 봤더니, 성조가 인간을 봤더니
먹고 사는 것은 풍족한데 집이 없어서 그 당시에 인간들이 집이 없었던 모양이죠. 집이 없어서 수풀을 의지하고 유월 염천 더운 날과 여름의 더운 날과 백설 한풍 추운 계절에 겨울의 추운 계절을 곤란하게 피하거늘. 자, 덥고 추울 때 피할 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당시 어떤 인간 세상의 문제를 확인한 거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조님이 생각하되, 자, 성조가 생각하되, 요거는 성조의 생각이죠. 내가 지하국에 내려가서 공산 나무를 베어서, 자, 빈 산에 나무를 베어서 인간의 집을 지어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고 좀비를 가르치면, 좀비가 아마 뭐 법도 같은 거 아닐까요? 문맥상 보면 어떤 법도를 가르치면 성조의 빛난 이름 누만년 전하리라 생각하고, 자, 성조의 빛난 이름, 나의 이 이름이 빛나게 될 거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성조의 생각이에요. 성조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풍족한데 살 집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하국에 내려가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어주면 사람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나의 이름, 성조님의 이름을 빛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 양위 전에 부모한테 가서 인간의 집 없음을 민망히 말하니 부모 양이가 허락하시거늘 허락을 받아 지하국에 내려가서 무주 공산 다다름에 온갖 나무가 다 있어. 자, 이 나무가 집을 짓는 재료가 되죠, 그죠? 근데 맨 밑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것을 선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무라고 해서 전부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 나무를,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선별하는 과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다 있으되 어떤 나무를 바라보니 산신이 자정하여 그 나무 못 쓰겠고. 자, 어떤 나무는 그냥 주인 없는 나무가 아니라 그 산에 신령이 앉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그 나무는 집을 짓는데 쓰지 못하겠고, 또 한 나무를 바라보니 당산이 지킨 나무,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당산이 지킨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도 집을 짓는데 쓰지 못하겠고, 또 한 나무를 바라보니 오작 짐승들이 집을 짓고 있어. 짐승의 집이 있는 나무니까 그 나무도 쓰지 못하겠고, 또 한 나무를 바라보니 국수 지킨 나무가 되어 그 나무도 못 쓰겠고, 국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선앙당 같은 걸 알아죠. 그러니까 이것도 쓰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무 한 그루 쓸모가 없어. 자, 이까지가 다시 보죠.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게 나무인데 모든 나무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집을 지을 때는 신들이 있는, 산신이든 당산이든 뭐든 간에 신이 있는 그런 나무들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뒤에 이제 그 뒤에 문제를 보면 하나 선지가 나오긴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 글이 운문체라 그랬죠, 그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이 읽었던 이 부분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나무 바라보니 산신령이 뭐뭐해서 그 나무도 못 쓰겠고, 그 다음에 또 한 나무를 바라보니, 그렇게 돼 있잖아. 뭐뭐를 바라보니 뭐뭐해서 뭐 하겠고, 뭐뭐를 바라보니 뭐뭐해서 못 하겠고, 이런 식으로 선어 문장이 반복되죠, 그죠? 이런 구조는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몇 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 부분으로 갑니다. 자, 지하국에 내려와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구하는데 쓸 수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나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무 없는 사정을 역력히 기록하여서 상소를 지어서 손에 들고 하은을 제배하고, 자,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천은에 살해하면서 천상 옥경 높이 솟아 옥황님 앞에 전하고, 옥황상제가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인간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무가 없다, 좀 도와달라, 그런 상소를 옥황상제한테 전하게 된 겁니다. 자, 상소를 올리시니 옥황상제가 상소를 받아 관찰하시고 성조를 보아 기특히 여기시고 제석궁에 하교하여서 솔시 서말 닷대 칠옵 오작을 하급하시거늘. 자, 나무를 준 게 아니고요, 소나무 씨를 준 거예요. 네가 나무를 키워서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 봐라. 소나무 씨를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성조한테 준 거죠. 자, 성조님이 솔씨를 받아서 지하궁에 내려와서 무주 공산 다달아서 여기저기에 심어놓고 환국할 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온 거죠.
옥황상제한테 받은 소나무 씨를 심어놓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한국 할 때 불언간 3년 중에 자 서로 보지 못했어. 부모하고 보지 못한 게 벌써 3년이라는 거야. 자 거기 지하국에 내려가서 옥황상제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그 씨를 받고 나무를 심는 데까지 3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3년 중에 성조 나이가 벌써 18살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15살에 지하국에 내려가서 18살까지 나무를 준비하고 올라온 거죠. 이 뒤에 이야기는 뭐 그냥 뭐 별거 아닌데요.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올 글도 아니니까 굳이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성조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자기 부인을 되게 박대해요. 박대를 해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기양살이를 떠나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떤 계기로 깨닫게 되고 다시 이제 돌아온 다음부터는 부인한테 잘해주고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집이 없이 사는 모습을 보고 70년 뒤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지하국에 내려가서 자신이 키운 나무들을 베어서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연유로 얘가 한 집에 새롭게 집을 지을 때 그 집에 사람들이 모시게 되는 성조신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 게 글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문 간단하고요. 자, 문제 한번 빨리빨리 훑어보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태몽이죠. 선관이 태몽에 내려와서 뭔가 이야기하는 부분일 텐데요. 적절한 것 찾아보랍니다. 1번 실제 지명을 언급하여 서사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지명 나왔어요. 도솔천 무슨 뭐 나왔지 그지? 도솔천이라고 하는 게 하늘나라죠. 실제 지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월적 인물을 등장시켜 하늘나라에 있는 무슨 왕 선관이겠죠. 현실 세계에 없는 초월적 인물을 등장시켜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렇죠, 그죠? 현실 세계에 없는 이야기니까 환상적, 환타지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겠죠. 답은 일단 2번입니다. 3번 확인할게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자, 이게 통사 구조의 반복인데 아까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 이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봤던 A에서는 이딴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인물의 복잡한 심정은 더더욱 나오지 않았죠. 4번. 그러니까 선생님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잠깐만 스토리 보세요. 3번 선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자 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왔다 가정해 볼게요. 뭐뭐하여 뭐뭐해서 뭐뭐하니 뭐뭐하다. 보통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는 한 선지 속에 조건이 한 4가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간사해요. 여러분이나 나나 인간들이 다 간사하다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 문제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잖아. 두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딱 보고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내가 보고 싶은 단어 하나 딱 봐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실수할 여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할 때 선지를 어떻게 보냐면 뭐뭐하고 뭐뭐하니 뭐뭐해서 뭐뭐하다 끊어서 보시라고요. 끊어서 보시고 하나하나 검토가 돼야 돼요. 끊어서 볼 때 또 장점이 있어요. 통사구조의 반복 있었나? 아씨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거 확실히 틀렸네.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끊어서 보다가 보면 어느 하나에서 답으로 근접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볼 때 펜을 들고 푸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맞추는 거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이 맞추는 문제에 맞추고 남들보다 적게 틀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몰라서 틀리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지 그건.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몰라 틀리는 건 상관없는데 아는 문제인데 잘못 봐 틀리면 그거 하나 때문에 1년을 더 보내게 된다고.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 평상심의 마음으로 공부할 때 습관을 들이세요. 끊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틀렸죠? 4번 갑니다. 상징적 소재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사이의 갈등. 자, 또 2가지죠. 상징적 소재 나왔어요? 글쎄요. 아이 준 거밖에 없죠. 이런 거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물들 사이의 갈등 역시 더더욱 나온 바가 없습니다. 5번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여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자, 인물에 대해서 인물로가 나왔어요. 선간 나왔고 엔드 또 누구 나왔나? 뭐 부인 나왔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술자가 이러이러한 인물이었다. 뽑큐다. 좋다. 얘기한 적 없죠. 평가한 적 없다고요.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2번 보기를 참고해서 몽사에 대해 이해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 몽사 이야기는 해몽자가 꿈을 해몽했었죠. 뭐 2경 3경 나눴을 때 그 부분 가지고 푸는 것 같아요. 일단 보기 봅니다. 윗글에서 중량 이전은 성조의 일대기 중에서 출생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성조신의 부모의 모습, 모친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는 모습, 태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소재와 상황은 주인공 성조신이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유사한 비범한 인물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자, 꿈이 이런 역할을 한답니다. 넘어가 보죠. 1번. 몽사에 등장한 선관이, 자, 선관 나왔었죠. 선관이 천황이 감동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 왜 감동했다 그랬죠? 부인의 정성이 지극해서, 그 이유를 말하는 부분에서 자식을 얻기 위해 성조의 모친이 치성을 드렸음을 엿볼 수 있어. 성조의 모친 엄마가 열심히 치성을 드렸음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2번. 초경의 꿈에 나타난 청초 두 마리라는 소재에 대한 해몽 부분에서, 자, 이거 뭐라고 했었죠? 하나는 대왕의 직성이고 하나는 그 엄마의 혼령이다. 이 두 가지는 부부의 부부간의 지극한 즐거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초경 꿈에 나타난 청초 두 마리는 소재에 대한 해몽 부분에서 성조가 부모로부터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인물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청초 두 마리, 아빠는 왕, 엄마는 황후, 여기로부터 부부간의 지락으로 아들이 생겼어. 그 아들은 당연히 아빠가 왕이고 엄마가 거식이니까 고귀한 혈통 맞겠죠. 2번도 넘어갑시다. 3번. 초경의 끝에 나타난 국하세송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해몽한 부분에서 성조가 장차 나라의 높은 벼슬, 국하세송이 무슨 벼슬이 될 거다 뒤에 해석이 돼 있었죠. 4번 갑니다. 이경의 꿈에 나타난 붉은 구슬셋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해몽한 부분에서는 성조가 자라나 신들의 조력으로 성공할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온 바가 없었죠. 그죠? 자, 5번 맞아 봅시다. 삼경의 꿈에 나타난 선관이 동자를 마련한 상황에 대한 해몽 부분에서 성조가 어린 나이에 입신양명, 뭐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년 공명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입신양명하게 될 것이다.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기역 미음을 이해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보기 봅시다. 성조풀이는 집을 짓는 중이나 집이 완성된 후에 성조신을 모시는 굿을 할 때 무당이 부르는 노래이다. 즉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의 주제신으로서의 성조신의 좌정 내력에 대해서 풀이한 서사무가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무가라는 뜻이에요. 서사무가다. 따라서 성조풀이는 천상계라는 신적 공간에 머물던 성조신이 인간 세계인 지상계가 지하국으로 표현되어 있대요. 지하국의 집짓기로 표상되는 문화의 도래를 가져온 과정 속에서 담긴 성조신의 의도와 신적인 모습,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재료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의 조건, 이거는 나왔었죠. 그죠? 이러이러한 신들이 있는 나무는 안 되고 짐승이 사는 나무는 안 되고 주인이 없는 나무여야 돼. 고까지 우리가 지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건 1번. 집은 6월 염천, 여름에 더운 날 백설 한풍,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결국 집짓기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기에도 나왔고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조의 빛난 이름은 성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빛난 이름, 칭송받는 이름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받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지상계의 최초로 집을 지어 명성을 얻으려는 성조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케이. 자, 3번. 나무는 집짓기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지상계에서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집짓기에 쓸 수 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 무슨 신들이 있는 것, 혹은 짐승들, 오작이 있는 것은 집짓기에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직접 옥황상제한테 씨를 받아서 나무를 키운 거죠. 그래서 3번은 클레온과 맞지가 않네요. 자, 나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4번. 솔씨는 천상계의 왕의 허락으로 얻게 된 대상으로 지상계의 집짓기 문화가 천상계의 도움으로부터 도래된 것임을 의미해. 자, 지상계 사람들이 집을 나무를 가지고 누구 때문에? 옥황상제가 솔씨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5번. 지하국은 천상계와 구분되는 공간으로 천상계와 지상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성조의 초월적 모습. 그렇죠. 성조는 천상계에 있다가 지하국으로 자유롭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내려갔다가 다시 3년 지난 다음에 올라오는 사람이죠. 두 세계를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초월적 인물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글을 괜히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선생님이 지금 뭐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얘기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B급들의 말 잘 믿으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물론 자기 경험상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볼륨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겁니다 말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걸고 시험 보러 가는 거라고요. 누군가의 말을 믿고 이건 볼 필요가 없겠네.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글을 더 열심히 보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